여론조사의 이제 이 측면을 한번 바라보죠. 자, 문재인 전 대표의 29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19가 이게 이제 양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 보시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쭉 밀려 있습니다. 8%거든요. 그래서 자, 이 문재인 안희정의 좀 저희가 면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먼저 이 서울 지역을 보면 30대 19. 자, 여기서 쭉 내려가서 수도권은 아직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왼쪽입니다. 좀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대전 충청 30대 27로 근접했고 광주 전라 31대 20. 여기도 안희정 지사는 원래 별로 안 나오던 데인데 20으로 올라갔다. 저는 이 점이 좀 주목이 되고요. 대구 경북 18대 17. 표심이 상당히 지금 아주 치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PK 그러니까 부울경 부산 쪽 아니겠습니까? 경남인데 문재인 전 대표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31대 19 안희정 지사는 그쪽에는 기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래 50점 맞다가 70점 맞긴 쉽고 70점 맞다가 90점 맞긴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딱 그 형국에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많은 행주 짝이 시합을 하고 있다고 해도 다를 바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의 30% 초반 지지율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네. 안희정 지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그 합리적인 그 메시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그 되돌려서는 안 된다라던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도 개성할 건 개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 때문에 중도층의 지지층들을 흡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잠깐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위기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전체 야권 진영이 외연 확장하고 있어서 50% 이상의 그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접한 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게 상당히 위기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론조사는 그때의 수치보다도 이게 추세, 이게 중요하잖아. 전망. 예, 예. 추세. 근데 문재인 대표는 지난주 대비 3% 빠졌는데 안희정 지사가 무려 9%나 올랐단 말이에요. 주식응원하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더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게 예사롭지가 않고요. 아까 지역별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저는요, 대전 충청하고 대구 경북 있잖아요. TK. 거기서는요, 거의 지금 안 지사가 문 대표를 따라잡고 있잖아요. 근데 네. 아직 넘어서진 못했잖아요. 근데 대전 충청 대구 경북에서는요, 넘어설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 격차를 더욱더 좁혀가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는요,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이 탄핵 아직도 2월 말 3월 초 안 될 수 있으니까 탄핵의 촛불을 더 높이 들자. 지금 대선 얘기할 때 아니다. 이런 거는요, 이 대선 전국이 조기 과열되는 게 문재인 전 대표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 자꾸만 문재인 대 안희정의 이 인물 대결로 가는 이런 추세가, 이런 분위기가 별로 맞득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을 높이 들자.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이게 요새는 이제 지역별 분석도 중요하지만 세대별, 연령별 분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19, 20세에서는 강세가 계속 문 전 대표 유지가 되고 있고 30대 압도적입니다. 자, 40대에 가서는 31대 26이 되고요. 50대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14대 13. 아직은 이제 그분들은 뭐 절대 숫자가 안 나오지만 아주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제 이 연령층을 좀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노인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의 영웅이었던 우리 아버님 세대를 잘 모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급여율을 높여야 합니다. 진보보수가 그 단어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데 핵심은 우리가 변질적으로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벌이가 없는 어른도 잘 모시고 사는 나라 만들자는데 이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네, 안희정 지사 이렇게 추격세가 무섭습니다. 한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는 하락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혹시 인재 영입 논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네. 얘기도 나옵니다. 바로 전인범 전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과 관련해서 발포.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군인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5.18 당시에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영 전 의원의 잘못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 아마 특전사령관의 선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면서 확산이 되니까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저희 기자가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죠. 5.18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광주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 이제 할 수 없다. 이미 뱉은 말을 어떻게 하겠나. 본인도 이걸 대단히 위기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니까 아직 모르겠다. 생각 좀 해보고. 민주당에서는 나가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다. 현재 구치소 앞이다. 자, 이 구치소가 어디냐면요.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앞이란 얘기인데, 자, 개인 자격으로 뭐 도와드린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생각 좀 해보고. 민주당에서 아직 나가란 얘기 없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근데 본인이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뭐 나가라 하면 나가고 아니면 뭐 자진 사퇴할 의사도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는 뭐 자문으로 구한 것이다. 이게 어떤 직위를 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전인범 전 사령관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영입을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에 영입했을 때는, 굉장히 외연 확대해서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바로 부인이 실형 선고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소장으로 진급할 때 부인이 뭐 조교들을랄지 학생들을 다 동원한 그런 걸로 대법원 판결이 또 확정이 됐어요. 그럴 때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그것은 나는 부인을 내가 자문으로 영입한 게 아니다. 그런 네. 식으로 얘기해서 구설수에 좀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5.18과 관련된 발언 자체는요.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제까지 문재인 전 네. 대표의 어떤 5.18의 입장과는 전형적으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 외연 확대를 이루고 표를 모으기 위해서 영입을 했는데 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런데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렬을 할 것인가를 확실히 얘기해야만이 본인의 어떤 대선 무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러한 결과가 지금 문재인 대표가 30%대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20%로 내려오는 그런 요인을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 1호로 이 공을 들였던 전 특전사령관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듯한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제 말에 뭐 의문이 있습니까? 그 부인을 뭐 자문단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그 부인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그것은 뭐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승진 파티에 성신여대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게 대법 3심에서 벌금형으로 정해졌거든요. 잘 모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가지 많은 나무가 올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사람 되는 집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 영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전까지 부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적 책임이 없더라도 그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한국 현대사의 입장을 그릇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나 전인범 장군에게는 전 장군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같은 경쟁자인 이인재 후보가 권양숙 여사 자기 아내의 장인어른에 대해서 좌익 혐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는 얘기를 통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반전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전인범 장군에 대해서 이 사람이 5.18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야당이 안보관에서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만큼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모셔왔다라든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반전의 계기로 삼아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과연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지 문 전 대표 측에 또 문 전 대표의 학의에 달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 전 대표가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가 또 논란을 좀 부르고 있다 이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이루면 개성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장을 하겠다. 하루빨리 피해 기업들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 재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인재 지금 대선 주자죠. 이인재 새누리당 이제 선언했으니까요. 의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네. 이건 문재인 주장이다. 북의 핵 질주로 안보 위기가 폭발 직전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저 두 사람의 논쟁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보다는요, 네. 문재인 대표의 그 주장 자체가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서요, 그건 남한만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국제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네. 유엔 안보리에서요,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결의안을 국제사회에서 몇 번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개성공단은요, 저렇게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이게 2천만 평이 개성공단이 처음에 이제 DJ 때 그 계획을 세워갖고 1단계, 2단계, 3단계 제일 커졌을 때가 2천만 평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하겠다는데 이건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개성공단 2천만 평 하면서 미국, 뭐 중국 보고는 저 대북 경제 제재 그 동참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한가한 이야기를 또 해서 저게 문재인 대표 역시 이 국제정치와 안보에 대해서 완전히 맹탕이구나 하는 그 대목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개성공단 확대한 의향을 갖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거 해버리면요, 실력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서 소장님. 네,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이었던 6.1제 전 통일부 장관조차도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압박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그 러일 중국이라고 하는 그 4대 강대국 속에서 그 강대국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핵 문제를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의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남북 간의 직접적 교류의 장들은 남과 북이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그 북핵 문제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그 강공책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햇볕책이 나온 것인지는 네. 이번 대선 기간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예.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합니다. 아마 의원들이 모두 황 권한대행 출마하실 겁니까? 네. 물어볼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많이 바뀌었던 것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네. 나눠보겠습니다. 출마에 관해서 다가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명확한 입장을 못하는 게 법률권이나 야당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국회에 나와서 기자들 질문이 쏟아질 텐데 어떻게 또 좀 그 화두를 던질지 주목이 됩니다. 자, 권한대행이 우리 헌정사에 여럿 있었지만 특히 고건 권한대행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의 이 행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60일이 마침 돼서 고건 대행은 어떻게 했고 황교안 대행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요. 회의 주제를 36회를 황교안 대행이 했는데 현장 방문을 무려 31회 했고요. 한미관계 및 외빈 접견을 9번, 군부대 등 안보 행보를 4번, 기자회견 등 언론 접촉을 3번 했는데 자 보십시오. 고건 전 대행 때는 이 외교, 군부대 방문, 기자회견 없었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야말로 대선과 관련된 행보에 대해서 고건 대행은 전혀 그런 뜻이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황교안 대행은 좀 있다 이런 뜻인데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훨씬 더 적극적인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으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뭐 보수의 대안이다 이런 것까지 다 좋아요. 그 다음에 황 대행이 출마 안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지지도가 높으면 본인이 국정 장악력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황대행이 생각해야 될 게요. 출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저분이 예를 들어서 나 나중에 출마 못한다 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받을 충격 있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멘붕이 된 게 뭐 바른정당 이런 데가 빅텐트가 이제 무산된다고 멘붕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네. 아마도 황교안 대행이 안 나간다 이렇게 되는 순간요. 새누리당이 거의 멘붕 상태로 갈 것 같아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상당히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에도 특검 발표 또 어떻게 강경해질지 황교안 대행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할지 관심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